반갑습니다. 여의도 어머TV 닭간다의 진행을 맡은 황현입니다. 매일 오전 10시 30분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죠. 그중에서 수요일, 목요일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응원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방송 중에 많이 저희가 반영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중에 좀 재밌는 글도 많아서 항상 저희가 잘 참고하고 있다는 사실 꼭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초정밀 정치해보쇼 정치일수 까볼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신주원 국민의힘 상동 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세 분 자리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신주호전 상근 대변인께 지난주에 좀 실수를 했어요. 왜요? 아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했는데 네. 96년생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뭔 드립이야 하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진짜 96년생이었어. 그래가지고 방송이 끝나고 나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대변인 하시면 좀 어느 정도 우리랑 연배가 비슷한가? 막 약간 우리라고 하지 마요. 예? 왜 우리라고 같이 하는 거예요? 너랑 나이가 비슷한가? 막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컨디션 좋네. 네. 근데 진짜 96년생이라고 해서 우리 이게 애드립 치신 거구나 웃기려고 했는데 진짜 96년생이셨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그 대학 다닐 적에도 저희 그 대학 총장님한테 한번 인사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애들이랑 이제 밥 먹고 총장님한테 저기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오바 할래 또? 아니 커피 마시면서 가는데 무슨 드립이야 이게 또. 총장님이셔서 인사를 했더니 언제 뭐 총장실로 커피 마시러 오라고 제가 모시겠다 그러셔가지고 직원이신 줄 알았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학교 다니실 때. 어쨌든 이 정당에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들어와서 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나는국대다 출신이시죠? 네, 제가 그 이준석 대표 시절에 나는국대다로 됐습니다. 처음에. 알겠습니다. 친해요? 이준석 대표하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입어서 그 점에 있어서 항상 그 원초적 토대를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 지금 하는 발언은 해당 행위 아닌가? 국민의힘식으로 따지면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저희 개인적인 의리는 지켜가는 거예요. 저희가 주적은 그쪽입니다. 이제 민주당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힘을 한동훈 합쳐야죠. 대표 전 대표와 좀 그쪽 계라고 약간 좀 불리시는 거죠. 네, 분류를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도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분류는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둘의 사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은데. 여기서 둘이라 하면 누구? 예, 이준석 대표랑 한동훈 전 대표랑. 제가 봤을 때 이제 네. 그 두 분은 일종의 앞으로 보수의 지도자를 두고 경쟁하는 사이에.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감정적인 건 제가 모르겠지만 구도적으로는 서로 지금 이제 경쟁을 해야 된다. 약간의 경쟁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경쟁이 되는 거하고 싸움을 하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경쟁을 하는 과정 지금까지 경쟁으로 저는 보여요. 서로 대놓고 뭐 이렇게 싸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되게 양쪽 진영에게 제가 물어보면 되게 예민해요. 그래요? 되게 예민해요. 김성렬 대변인 신경 안 써요. 예, 최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올림픽에 나갈 때 내부에서 국가대표를 뽑고 그다음에 올림픽 나와가지고 선전하는 거잖아요. 국가대표 뽑을 때 국내에서 이제 대표를 뽑겠죠. 네. 근데 서로 간에 선의 경쟁을 해야지 상대편을 자꾸 깎아내리고 발목 잡고 그러면 올림픽 나가서 성적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가대표가 아니라 나라가 다르잖아요. 나가 다른 나라의 국가대표 아니에요? 근데 뭐 최근에 뭐 깎아내리고 그랬습니까 혹시? 이게 말씀하세요.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한 대표 자체는 안 그러시는데 네, 한 대표가 그럼요. 품위가 누구? 있으시니까 누구? 주변에 있는 품위가 분들도 있다고요? 다 그러니까 한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본인이 한 대표를 대신한다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돼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중요합니다.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말 섞고 싶지 않아요. 신주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여기저기 지금 많은 주제 토론을 좀 참여하시고 이 주제 저 주제 뭐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할 태세고 좀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좀 요즘 약간 옆에서 보실 때는 어떠신지 어떤 상황인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제가 한동훈 전 대표와 그렇게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막 연락을 하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지금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께서 방송을 나와서나 이런 거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 당에 있는 분들 혹은 우리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주적은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포갑입니다. 거기에 맞서서 일치 단결하고 단일된 모습으로 싸워야 되지 내부에서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거나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네네.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이준석 대표를 뭐 싫어하거나 그런 거는 제가 볼 땐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느낀 게 그래요? 예, 저한테
우리 대변인님은 나는 국대다로 처음에 시작하셨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시절에 있었던 그런 공정한 경쟁의 장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작년에 전당대회 시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안에 이렇게 심어 놓았었던 그러한 청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 계신 일부의 분의 멘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제가 한 분 한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만은 네.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던 간에 이준석 대표의 공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그거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개인적인 사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저희가 지금 민주당 정권이 행하고 있는 저런 폐악들을 처단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국민들께 큰 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민주당 멱살을 끌고 잡아들였네. 하여튼 쟤네들은 하여튼 재주가 좋아. 그냥 뭐 매일 물어봤는데도 결국엔 민주당과 이재명인데 잘하네. 아 근데 이제 결국 마지막에 끌고 들어왔네요. 근데 예. 뭐 야당이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바라보는 국민의힘 제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민주당 사람보다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훨씬 교류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쪽 사정을 알아야지 우리도 얘기를 하니까.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그리고 이제 또 방송사에서 사실 이제 민주당의 패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취약점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에게 많이 질문을 해요. 그렇고 근데 방송에서 또 특히 패널들 조합할 때 한 분씩 모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 이제 만약에 친윤 패널은 나와 있는데 친한은 없다. 그러면은 또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군요. 또 친한은 있는데 친윤은 없으면.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국민의힘의 조금 큰 틀에서 바라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이의제2. 그러니까 이준석 불러들여서 한동훈 치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는 지난 대선 때 어쨌든 끝까지 완주를 했던 것이 본인에게 여러모로 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선을 완주함으로 인해서 이준석이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받고 있는 지지율이 몇 %라는 걸 정확히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선거를 할 때마다 이 객관적인 수치는 기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선이라는 것은 1, 2%로 또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그런 캐스팅 보트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과거에는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었지만 이제는 일종의 갑과 을이 바뀐 상황으로도 충분히 전환될 수가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을 안고 한동훈만 빼고 다 안겠다라는 그런 전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측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엘리트적인 코스와 그 어떤 이미지가 이준석 대표하고 겹치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자꾸 한동훈이 이제 언더 73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젊다는 거를 강조하잖아. 근데 더 젊어. 더 젊어. 근데 이제 정치 짬밥은 더 오래됐어. 아 그러네요. 그리고 실전 경험도 많아. 우리 그런 대선까지 나갔으니까. 우리가 뭐 그 군사 강국들 보면 뭐 중국, 미국 뭐 여러 가지 소련 뭐 이렇게 러시아 이렇게 있지만 결국 실전 경험이 러시아가 최근에 없지 않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도 전투력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앞으로 보수의 지도 자리를 뺏길 수도 있는,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동훈이라는 사람 자기 인생 또 살면 돼.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운명이 걸려 있어. 아 그러네요. 한동훈 전 대표를 따라가는데 여기서 흔들리면은 그 우리가 다 빠지는 거 아닌가? 물론 한동훈을 좋아해서 한동훈 곁에 있겠지만 사실 또 이 사람이란 마음이 정치인의 마음이 이자 옆에서 내가 같이 낙수 효과로 배지를 달아보려고 하는 마음도 그건 비난할 수가 없는 거야. 아, 그건 당연한 심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오버해서 싸울 수가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봤을 때. 저럴 필요까지 있나?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했지.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 이야기할 때 형이 이런 느낌이구나. 왜 어이가 없나요? 저보고 늘 소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이해가 갑니다. 역시 사람 역시 사실을 좀 해봐야 돼요. 어쨌든 이의제이든 이의제한이든 저희는 그 노름에 장단 맞춰줄 생각이 없고요. 저희는 저희 길 계속 갈 거고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개혁신당의 후보를 꼭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낙수 효과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럼 민주당의 부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누구의 낙수 효과를 지금 바라고 계신 겁니까?
저는 혼자 묵묵히 가겠습니다. 마이웨이. 마이웨이. 예. 저는 그 누구에게도 공천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최욱 씨에게 구걸하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영혼을 팔고 있던데 보니까 아닙니까?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않군요. 여기서 그랬다고 그래야지. 책임져 달라고 그래야죠. 아닙니다. 네네.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어쨌든 뭐 매불쇼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에 2번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정치해부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고 소개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노먼 TV 채널 내 쇼핑몰 여의도몰 절찬리에 지금 여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들 아시겠죠? 여러 품목이 판매가 되는데 오늘 소개할 품목이 지금까지 현재 아마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반응이 좋은 상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할 품목은 제주도 겨울의 특별한 선물 향금향이라고 합니다. 황금. 예, 향금. 황금. 황금향. 황금이네. 황금. 명태균의 딸 황금. 제가 또 황씨잖아요. 황금향이군요. 황금향. 천혜향 무슨 뭐 우리가 한라봉 이런 거 많이 하죠. 계속 진화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황금향까지 나왔습니다. 풍부한 과즙과 달콤상콤한 이 매력의 황금향, 얇은 껍질과 탱글한 과육이 매력적이죠. 제주도에서 아침에 수확해서 오후에 바로 발송, 다음날 바로 여러분의 집 앞으로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딴 게 오늘 배달이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어제 딴 거. 그렇죠. 4.5kg 한 박스를 27,900원에 이거 엄청 저렴한 거 아닙니까? 4.5kg 한 박스에 27,900원이면은 이 귤도 한 박스에 요즘 뭐 3만 원 이렇게 가는 거 많은데. 이거 엊그제 그 테레비 홈쇼핑에서 2.5kg 두 박스, 그러니까 5kg죠. 네. 이거 39,900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본인이 샀어요? 저희 엄마가 사주신 어머님이. 네. 근데 이게 더 싼 거잖아요, 그럼. 그럼 또 사요. 사야죠. 네. 저희 귤을 많이 먹어서. 네. 어머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여기 더 싸게 판다고.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이거 지금 먹어봤는데. 네. 찢어가시죠. 제가 옛날에 기업인 중에 한 분이 겨울에 갑자기 구치소를 들어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음식 맛이 안 맞으니까 영치금 넣어서 하루 종일 귤을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교도소 안에서.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교도소 안에서도 계속. 교도소를 보내달라. 그러니까 지금 뭐 말하는 게 구치소에 윤석열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김건희한테도 보내고 윤석열도 보내고 권성동도 보내고 곧 있으면 추경호도 받아 먹겠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보내줘야 되는 건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들죠. 근데 4.5kg라고 하면 먹어봐야겠다. 조금 와닿지가 않아. 나 같은 남자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개수가 몇 개인지를 좀 알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나와 있네. 12개에서 20개. 그러니까 큰 거 12개나 조금 작은 거 20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옛날에 우리 귤 많이 먹었잖아요. 귤 막 한 박스 사가지고 막 겨울 내내 까먹고 그런데 이거 엄마가 우리 주지도 않았어요. 형 줬어 형. 아빠나 나는 잘 주지도 않았어 이거. 이 한라봉 이런 거 형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형만 줬단 말이에요. 당연히 형 줘야지. 예,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렇게 요즘에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야 이제 좀 시대가 좀 좋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그거 제가 하나 먹어보니까 확실히 좀 보들보들하면서 맞아요. 신맛이 새콤달콤하면서 또 먹어보겠습니다. 과즙이 엄청나요 진짜. 밥을 또 먹고 왔는데 마침 또 엄청 달고 맛있네요. 제가 지금 이거를 까다가 어제도 놀란 게 껍질이 여러분들 이게 얇게 보이십니까 진짜? 엄청 얇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 과육의 이 내용물이 엄청 크다는 얘기겠죠. 이게 껍질이 이렇게 까져요. 이렇게 엄청 얇게. 맞아요. 귤 같은 거 잘못 사면은 껍질만 이만한 거 되게 많아요. 껍질 두꺼운 거 맛없는 거 알죠? 맞아요. 크고 막 이런 거. 없고 맛없는데 이건 굉장히 수분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어우 과즙이 뭐 팡팡 터지는. 그러면 오늘 뭐 김성열 최고는 출연료 대신에 황금향으로 가져가는 거죠. 저는 괜찮아요. 귤 좋아해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기도 좋아해서. 알겠습니다. 형님도 이걸로 좀 가져가요. 전 둘 애가 없어서. 애들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요? 애가 없다니까? 곧. 난 돈으로 받아야지. 황금향을 줄 기회가 생기시길 바라겠고. 자, 인터넷 주문이 힘드시거나 대량 주문 희망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전화 주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물 전화번호 151-5280 151-5280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훌륭한 패널들 모시기 위해서 저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신다면 열심히 저희가 더 즐겁게 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정치해보쇼 닭간다 시작해 볼게요. 속보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우리라도 계엄 사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현역 20명 포함해서
모여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 이게 지금 흐름을 보면 계엄 이제 1년이 되어가고 장동혁 대표가 취임 100일이 되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젊은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바람이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엄 1주년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민주당의 공세가 강화될 것은 뻔히 보입니다. 네네. 그런데 오늘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죠. 네. 그리고 체포동의안 결과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건데 제가 보기에 그 구속영장은 100% 기각됩니다. 100% 기각이 되면 그 당시 이제 그때 돼서 국민의힘이 역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근데 그 역전의 발판을 삼기 위해선 토대가 아주 완벽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의 근저에는 저는 계엄에 대한 명쾌한 자기 반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민주당을 역공해야지. 그렇지가 않으면 민주당의 실정이 더 가려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뭐 정청래 대표 같은 분들은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런 식의 오만 방자함을 저희가 꺾기 위해서라도 계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설명드릴 필요가 있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감사함과 미안함 이 두 가지 감정은 누차 반복해서 표현해도 모자라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마음에 더 다가갈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왜 젊은 분들 사이에서만 젊은 정치인들 사이에서만 이 이야기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에서 나와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장동혁 당대표는 전혀 좀 사과할 생각은 없어 보이죠? 아, 그럼요. 저 네. 그 장동혁 당 대표는 계엄을 계승하는 중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제가 최근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장동혁 대표가 왜 저럴까라고 이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로 확장을 해나가는 건 그냥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제도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가 뭐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1번 중도는 투표를 안 한다. 잘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결집시키면 이긴다. 그래요? 네. 근데 그 다음 발언은 또 앞뒤가 안 맞아요. 그 다음 질문은 뭐였냐? 그러면 최근에 나경원 지방선거 기획단 단장 측에서 제안한 사실 제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 조지현 의원이 발표한 건 결정이라고 들었거든요. 50에서 70으로 네. 상향하는 거. 네. 당원 투표 비율을 70%까지 상향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본선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우려스럽다라고 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네요. 어떻게 이게 뭐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지 못하니까 이제 은연중에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 중도층의 중에 다 아는 거죠. 그분이 정치를 몇 년 하신 분이고 네. 되게 이제 거의 직업이 뭐 최고위원이라고 할 정도로 정치에 오랫동안 몸 담으셨던 분인데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문제지만 국민의힘 패널들, 스피커들도 습관성으로 윤석열 부부를 이 옹호하는 거를 좀 고쳐야 돼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되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옹호를 해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독수 전 총리와 관련해 가지고 엊그제 이제 15년 구형을 했잖아요. 네. 특검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잘됐다 잘못됐다는 뭐 하여튼 뭐 재판부가 이제 판단할 일이고 다만 한독수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이게 냉정하고 차분하게 비판하는 게 맞거든요. 거짓말한 게 잘한 건 아니죠. 본인도 이제 거짓말했다고 인정했잖아요. 위증했다고 얘기했죠. 네. 예. 그런데 국민의힘 패널들의 대체적인 뉘앙스를 들어보면 왠지 모르는 습관성으로 자꾸 옹호하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옹색한 게 뭐냐면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뭐 유죄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거 알아요. 하지만 이미 확정된 것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CCTV로 봤던 내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끊어내는 것이 윤석열 부부와 절연하는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한 것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엄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피해가 갔고 네. 많이 불안해했으니 그걸 잘라내는 것을 어느 정도 지금 이 순간에 사과해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최근에도 우리 얼마나 많은 얘기했지만 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 가지고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했냐 안 했냐 반발을 했냐 안 했냐. 근데 어제도 드러났잖아요. 김건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텔레그램 해가지고 내 수사는 어떻게 돼가니? 그 김혜경은 어떻게 가고 김정수는 이건 대놓고 완전히 수사지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원석이가 그때 이제 수사 그것도 사실 우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수사하는 신용이라도 내야 된다. 우리 검찰이 살려면.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인정 안 하고 다 교체해버린 거. 이거에 대해서 찌라시를 막 보내고 윤석열도 찌라시를 보내고 이런 것을 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냉정하고 참고 왜 본인들 입으로 계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고 이 사람들하고 절연했다라고 했잖아요. 뭐 어제 누구 들어보니까 이제 당의 얼씬도 그러지만 우리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목소리 내진 않더라도 차분하게 비판은 해줘야죠. 근데 은근히 다른 얘기를 해요. 그냥 넘어간다. 이게 절연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김성일 측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요. 그 항소 포기 이 부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명백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국민들이 술자리에서 야 항소 포기 잘못됐어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뭐라 그래요? 너네는 계엄했잖아. 이 원줄로 끝나버리는 상황이라고요. 내란 정당 이길 수가 이러면서.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불리한 부분, 내가 잘못한 부분은 끊어내고 가야지 선거를 치를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지금 어떤 분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엄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했다. 이미 뭐 윤석열 절연했다. 아니잖아요. 계속 발걸음이 향하고 있잖아요. 가서 만나고 오잖아요. 그거 변호안이라고 정신대로 없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보고 사과했다. 일본은 사과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느끼잖아요. 똑같아요. 저쪽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정말 인정할 때까지 사과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절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항소포기 이야기를 해야지 먹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선거를 생각해서도 그러고 특히 지금 이대로만 가면요 정말 국민의힘의 미래가 보여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남 자민련으로 남습니다. 좀 전에 그런 말씀하셨다면서요. 중도는 투표를 잘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수도권은 그냥 날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평생 다수당 될 수가 없고요. 평생 그냥 정권 계속 뺏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할 거면은 정당의 목표는 정권을 잡는 거거든요. 그럼 정당 해산하시는 게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도 약간 좀 생각에 뭐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사과해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좀 국민의힘에서 사과해주고 국민의 마음이 달래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잘못했으면 뭐 뒤에 말 뭐 이것저것 하지만 그런데 하고 뒤에 말하는 거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과할 거 사과하고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아니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너희는 내란을 했는데 우리는 이 정도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 이것도 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국민도 이제 내란이기 좀 그만 보시고 싹 다 정리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분들이 많이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모든 일이라는 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마무리줘야죠. 마무리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 마무리를 향해 우리가 가고 있어요. 이제 뭐 한덕수 총리도 이제 뭐 1월 21일 경이면 선고가 나오고 뭐 윤석열도 뭐 한 2월 중에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제대로 된 형량을 받고 교도소로 들어가서 죄값을 치르고 페이드아웃이 되어야지 우리가 새로운 판이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이제 우리 김성열 최고가 꼬집었던 말이 조금 와닿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과연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사실 이 대통령 선거 전에 이걸 정리를 해버렸어야 돼. 저희가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아니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49대 41밖에 안 냈어요. 이 표차가. 그러니까 저는 정말 참 이게 암울하기도 하고 50을 안 넘었죠. 네. 국힘이 40을 넘었고. 근데 사실 그것도 국민들이 경종을 울린 거야. 그러니까 50이 넘고 그때 당시 민주당은 60은 당연히 넘고 70도 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국민들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너희 민주당이 얼마나 더 오만해지겠어라고 하는 경종을 저는 울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도 그냥 깔끔하게 좀 해줘야지. 우리도 아예 더 이상 다 써먹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이게 되는 거거든. 아니 근데 다 써먹었다라고 하시기가 좀 부적절한 것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탁현민 전 비서관이랑 국회 다크 투어 현장을 꾸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한테 축제입니까?
그리고 계엄이라고 하는 국민적인 비극에 있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1주년, 2주년, 3주년 이어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현장을 보존하겠다고 했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 넘은 곳을. 그럴 거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진작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엄군 무서워서 숲에 숨어 있었던 그 현장도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의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뭐 저희가 사과를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앞으로 그것을 정쟁화 삼지 않겠다. 이런 거는 우리 강성필 대변인 같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의 하나인 거예요. 하지만 그러진 않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 줄 입장 그게 당에서.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계엄 정국을 끝까지 이어나가서 국민의힘을 압살하려고 하는 그 아주 악랄한 정치적인 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에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탄핵 직후에도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께 100번 1000번 사죄하겠다 명확히 밝혔어요. 김문수 그 전 장관도 대선 후보 시절에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한다고 매 유세마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더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거대로 하면은 저는 뭐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만 그 제가 말씀드리는 사과는 이번 해가지고 종지부를 찍는 사과지 이 사과를 토대로 또 민주당이 계속해서 정치 공세를 벌이게끔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딱 한마디만 하고 이거 끝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우리 민주당 보고 정치하지 말고 그냥 우리 민주당한테 사과할 필요도 없고 그냥 국민 보고 정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국민들한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답은 나왔잖아요. 그 진심으로 어린 사과를 하고 민주당에서 더 이상 이제 그게 그만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뭐 답은 나왔는데 자꾸 중간에 나와서 뭐 자꾸 얘기하고 안 한다 그러고 이미 사과했잖아요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분들이 이제 국회에 딱 들어가야 이 정치가 올바로 쓰죠. 그래 맞아. 네, 막상 들어가면 또 달라질 거예요. 제가 그 생리를 잘 아는데 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도에 대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거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괜찮아요? 그 부분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쭤볼게요.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런 말씀을 저는 중도에 표를 안 준다 이런 얘기는 중도는 투표를 잘 안 한다. 투표를 안, 제가 중도입니다. 그건 정확하게 말씀해요. 저는 민주당에 표를 준 적이 있고 국힘에다가도 표를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상황에 어떤 인물이냐, 어떤 정책을 내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굉장히 좀 마음이 바뀌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너무 듣기가 거북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김재현 최고위원이 하신 말씀의 취지가 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방선거라는 선거의 특성을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네. 3대 전국 단위 선거 중에 가장 투표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투표 용지는 제일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껴서 안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더워질 쯤에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는 중도층 혹은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은 투표장에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고관여층들을 투표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내부 단결이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전 이해합니다. 해석이 너무 좋네요. 그 앞에 저기 한 단어가 생략이 돼서 그래요. 뭐예요? 중도는 투표를 잘 안 한다가 아니고 중도는 국민의힘의 투표를 잘 안 한다. 거기에 생략이 돼 있는 거야. 이제는 국민의힘의 투표를 잘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근데 되겠군요. 저는 궁금한 게 국민의힘 이미 다 결집할 만큼 결집하지 않았어요. 뭐 누굴 더 결집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도로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중도에 계신 분들이 투표를 던져야 표가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치러 나갔을지 걱정이네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또 어제부로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저는 저희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조금 상수로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국민의힘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당원 70% 올리는 걸 보면서 이건 누구를 위한 룰인가라고 하니까 리드를 이렇게 보았더니 나경원 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이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과 경선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70%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희 민주당이야 감사한데 나경원 의원 나와가지고 되겠습니까? 오늘 뭐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대화 한번 나눠보죠. 이 얘기 잘하셨는데 저도 약간 좀 의아하거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거 거의 뭐 국힘에서는 거의 자살골 아니냐. 왜냐면 지금 동작에서도 국회의원직을 이제 내놓고 출마하셔야 되고 혹시 나경원 의원이 나오신다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좀 높게 나오고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나온다면 결과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것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본인이 그러니까 나온다라는 겁니까?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밝히셨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혹시라도 출마를 결심하면 내가 참여하는 경선에는 기존 룰대로 50대 50 적용을 받을 것을 당당히 밝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네. 불출마 선언은 아니에요. 네.
출마의 여지는 애매하네. 아니 이거는 출마의 봐야지. 개연성은 남겨두었는데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70대 30의 룰이 나경원 의원의 본인 정치용이냐 이 공격은 성립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근데 전체가 다 70으로 가는데 나만 50대 50으로 할 거예요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비겁한 변명이에요. 이 왜냐면은 아니 룰을 7대 3으로 설정해 놓고 너 나는 5대 5 할게. 아 근데 룰이 7대 3이네. 이러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저는 사실 나경원 의원의 이 7대 3 룰 자체가 어떻게 보이냐면요. 본인 살겠다고 수도권 지자체장들 다 죽이는 룰 같아요. 이거 진짜 지금 지난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뽑혔을 때 그때 이후에 바로 선거가 치러졌어요. 지방선거가.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장이 서울하고 경기에 생각보다 많이 이제 국민의힘이 들어갔어요. 그분들은 굉장히 신승 겨우겨우 이긴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불리해 죽겠어. 그런데 여기에다 대놓고 지금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러고 있어. 와 정말 참이 안 오네. 근데 룰마저 7대 3으로 하기로 해요.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룰이 7대 3이 되면은 경쟁자들이 서로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당원들의 마음이라는 건 누가 주로 타겟이 되냐면요. 적극 투표층이 타겟이 돼요. 네. 왜냐하면 경선은 잘 투표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럼 적극 투표층 즉 굉장히 보수 쪽에 가까운 사람들 우측에 끝에 있는 분들한테 호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황교안이다 당대표가 있는데 왜 안 하겠어요. 서로 나서가지고 센 메시지 막 던질 거라니까요. 뭐 이재명 대통령 감옥 보내자 막 이러고 다닐 거야. 근데 이게 서울에서 먹힐 거예요. 지자체장들은 알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선거 그쵸. 망한다. 네네. 그러니까 나경원 전 대표가 본인을 위해서 이 룰을 짰다고 하지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적어도 그 정도의 정치적 감각이 있고 수도권에서 이렇게 오랜 다선 의원이 되셨으면 이거 하는 순간 국민의힘의 수도권 지방선거는 망한다라는 건 정도로 감을 잡으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위인설법이 아니라 위인설 룰이라고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사자성어를 네. 바꾸는 걸 참 좋아하시네요. 사과 참 사자성어 근데 이제 바꾸는 거 좋아해요. 예. 이 사자성어 또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출마 선언. 이거 이제 어디서 하냐? 뭐야? 아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자. 예. 이 70% 룰 되면은 네. 우리 김성렬 최고가 말한 것처럼 이제 적극적인 당원들 강성 지지층한테 이제 호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서 찾아가서 머리 조아리겠습니까? 전환길, 고성국, 정광훈 이렇게 강성 지지층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맞죠. 보면은 이분들은 그럼 출마 선언 어디서 하자고 하겠어요? 야 출마 선언은 서울구치소 앞에 가서 해야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저기 안에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중도층은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동작 대비라고 들어보셨어요? 동작 대비? 동작 대비. 네. 뭡니까? 대비마마인데 동작을 동작구에 계신 대비마마. 이것도 동작 사자였어. 대비. 그래요? 동작. 동작 대비. 저는 저기 국회의원을 대비한다. 아니야, 누가 동작 나온다라는 대비. 얘기잖아요. 왜냐? 아니 나경원의 판사 후배 장동혁, 나경원의 보좌관 출신 정의용 사무총장, 나경원의 학교 동기 송언석, 다 나경원의 이 바운더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 70% 룰이 가능한 거예요. 동작을 물려받겠다. 근데 앞으로 김성채고 절대 이런 얘기 갖고 비판하고 그러지 마세요. 뭘요? 그래야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지 확실히. 아유. 아니 근데 나왔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나경원을 이 응원합니다. 정당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그 의견을 많이 받들어야 된다, 반영해야 된다. 전 그 대전제는 공감을 합니다. 아니 그럼 민주당의 대의원 1인 1표에 대해서 공감합니까? 공감하죠. 전 그거 해야 된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오. 네. 쟤들이란다. 뭐지 국민의힘은 1대1이기 때문에 네. 욕하면 앞뒤가 저희는 안 맞아요. 1대1인데 민주당도 1대1. 민주당의 전통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야죠. 민주당도 1대1 해야지. 그 정청래 대표가 아주 잘하시는 거죠, 그거는. 잘하는 예. 거라고요. 그런데 극단적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것,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더 극우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한테 가서 고개를 조아리는지, 아니면 민주당 인사들이 더 극좌에 계신 분들에 가서 고개를 조아리는지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청래 대표 뭐라 그랬습니까? 김어준의 딴지일보가 민심의 척도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총선에는 김어준이 진행하는 그 해적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현주 의원, 전현희 의원,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 가 있는 안기령 부대변인 이 세 명은 김어준 씨의 구령에 맞춰서 절했어요. 절하니까 절했어요. 민주당이 그런 행태부터 반성하고 나서 국민의힘이 극우로 간다. 이거를 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게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게 뭡니까? 본인들 자당 지지층에게만 소구하기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다시 설치하겠다 그러고 검사장 고발하고 하면서 김병기 원내대표랑 상의도 안 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뒷감당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한 질타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4분의 1 된 상황에서 민주당의 극단적 지지층 개딸들에게만 향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먼저 반성하셔야지 저희를 향해서 비판할 게 아닙니다. 우리 비판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70% 제발. 아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저도 여쭤볼 게 있는 게 네네네. 근데 사실 그 국힘도 끝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지금 분위기는. 네네. 근데 사실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네. 저쪽 끝으로 좀 몰려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거든요. 뭐 예를 1인 1표제라든가 뭐 아니 그러니까 1인 1표제 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그냥 지금의 그 민주당의 오랜 전통인 민주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자 그러면 대의원제를 유지하는 게 민주적인 거예요? 아니면 폐지하는 게 민주적인 거예요? 아니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1인 1표제를 하면 아무래도 지금 당 대표인 정청래 당 대표가 이제 연임을 할 이제 뭐랄까요 좀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게 조금 딜레마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방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게 적극 지지층의 의견이 커지는 거는 1인 1표제가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적극 지지층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안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1인 1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네요. 네,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깊숙이 민주당에 대해서 이해가 하지 못하면은 그래도 이 좀 아이러니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네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어떤 1인 1표제를 반대하시는 분,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왜 1인 1표제를 반대하냐면 우리는 국민의힘하고 당원 구조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우리는 우리의 텃밭인 호남권하고 수도권하고 당원들이 많아요. 적극 지지층들이. 반면에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1인 1표제로 하잖아요. 그러면 호남과 수도권 당원의 의견대로 당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강성 지지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걸 보완해 주는 게 영남권 TK에 있는 그 당원들 대의원들에게 표를 60대 1, 20대 1로 주기 때문에 여기에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가 호남의 목소리도 신경 쓰지만 영남에 있는 목소리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균형을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원 돈 내는 당원만 160만 명이 넘는데 그리고 그때는 뭐 TK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위원회는 당원이 그 지역구에 50명도 못 채운 적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253개 지역구에 다 1000명씩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율을 좀 조정해야 된다 해서 60대 1을 이재명 대표 때 20대 1로 낮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또 1대 1로 또 낮추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사실 아이러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정 보완이 디테일하게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한 거고 또 하나 이거 아주 딥한 얘기인데 대의원은 현역 의원들이 임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대의원 한 명당 60대 1, 20대 1 갖고 있으면 쉽게 말해 대의원이 10명 있는데 20대 1이다. 그러면은 현역 의원이 거의 200표 2,000표를 가지고 있는 거야 다름없어.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런 여러 가지가 뭐 하나에만 딱 무게추를 두기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국민의힘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쭉 가는 거지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바꾼다면 뭐 개혁의 딸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면서 국민들의 의견보다는 일부의 지지층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사실 본질적인 비판의 내용은 뭐냐면 말씀하셨듯이 1인 1표제로 가는 게 정청래 당대표의 연임에 도움되는 것이냐 이것이 사실 본질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 모든 거를 걸고 제 눈을 보세요. 진실을 얘기할게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당대표가 되기 전에는 강성 지지층들이 적극 지지층들이 좋아하는 내용들을 얘기를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극 지지층들이 환호해요. 근데 딱 당대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정을 그렇게 쉽게 못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우리 게시판에 보면 되게 욕을 많이 먹어요. 너 당대표 되기 전에는 내란 척결한다. 그래서 선명한 당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놓고 왜 내란 전담 재판부도 미적미적, 왜 검사장 그것도 미적미적 이러냐라고 하고 오히려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 법사위원들이 오히려 지금은 당원들한테 환호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두의 당원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일부의 당원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거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국에는 정청래 당대표가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방선거에 이겨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때 가서 당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 그러니까 흐름이 이렇게 대세가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대세만 형성이 된다면 1인 1표든 1인 20표든 별 의미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 상당히 말뜻은- 긴데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네, 드릴게요.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 이 룰들은 다 명분은 있어요. 근데 왜 바꾸려고 그럴까요? 딱 하나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룰 왜 바꾸려고 그러는데 오세훈 방지용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뭘까요? 이거 한동훈 방지 룰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가 한동훈 후보가 되지 다음번 않으니까. 보궐선거나 이런 데 나올 때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원들의 지지보다는 여론조사가 좀 더 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한동훈 전 대표를 지금 징계를 안 해놓는 이상 나오는 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징계할 거잖아요. 아유, 내가 보기에는 징계 쉽지 않아요. 아 진짜? 예, 못하지 아니, 뭐 어떻게 윤리위원장까지 할 거면은 바꾼다는데? 힘쓸 때 했어야지.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커졌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건드려요? 근데 뭐 아무튼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동훈 방지 룰로 지금 7대3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색다른 해석이네. 아니 나경원 의원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금 누굴 것 같아요? 아. 네 이거잖아. 공소치하 사건. 저는 그러겠네. 그렇게 보이고요. 이거 역시 사실 민주당 역시도 김민석 방지룰로 보여요. 예,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다음번에 대표 도전을 할 때 네. 아까 뭐 강 대표님께서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사실 지난 선거 때 정청래 당대표 선거 때 대의원들이 정청래 당대표에게 투표를 상대적으로 덜했다라는 팩트와 연결이 돼버리면은 사실 종종 이렇게 지금 1대1로 바꾸면 현직 정청래 당대표가 유리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한동훈 방지룰, 이쪽은 김민석 방지룰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요? 양쪽 끝으로 좀 결집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사람들의 많은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좀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걱정이 앞서서 한번 좀 드렸던 말씀이었고 또 이제 계엄이 1년이 되잖아요.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도 좀 많이 궁금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할 부분을 정확하게 좀 사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언제까지 내란을 갖고 멱살 잡고 계속 질질 끌고 다닐 건지도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좀 궁금해서 요 지점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예. 한번 12월 3일인가요? 네. 네, 12월 3일에 한번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한번 들어봐야 되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일단 젊은 국힘 의원들은 사과하려는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이 됐죠. 계엄 막을 의무를 져버렸다라는 내용이 들어왔는데 어제 오후에 저희가 또 생방송을 하면서 긴급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요 이야기 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 구형 내려졌는데 생각보다 구형이 좀 덜 나왔다라는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15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특검 측에서 아마 면밀하게 검토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우리 또 존경하는 강성필 대변인께서는 내란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 논리를 계속 대입할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와 방조 혐의입니다. 이거는 내란이라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고 구형조차도 없었어요. 그럼 만약에 서로 다른 재판부가 이 비슷한 혐의에 대해서 다른 결론을 도출한다면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급하게 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한덕수 전 총리가 위증을 했다. 좋습니다. 위증한 거 본인도 인정하셨으니까. 근데 그 위증을 이 내란 재판에서 다뤄야 될 문제입니까? 아니거든요. 네. 위증 혐의는 위증죄로 고발이 되거나 고소가 되면 거기 위증
기소 그리고 위증 재판장에서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내란 재판정에서 위증죄를 갖다가 대입해가지고 이 사람은 위증했으니까 내란 방조 혐의도 유죄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아예 네. 별개의 사건인 거죠. 네. 그리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내란 방조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를 하기 위해서는 계엄 선포에 적극 가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여권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그러면 송미령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부터 기소하고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이루어졌고 그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었다. 그럼 그 요건을 충족시킨 사람들 모두를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러 가는 와중에 말리지 않은 거잖아요. 어쨌든 CCTV를 보면은. 네.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송미령 현 장관도 계세요. 그러면 송미령 현 장관도 민주당이나 여권의 그 말대로라고 하면 특검의 수사 대상이고 내란 방조하신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왜 송미령 장관은 장관직에 유임시켜놓고 한덕수 전 총리만 가지고 이렇게 들들 볶느냐. 저는 결국에 이 과정에서도 특검이라고 하는 특히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그 집단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미 변질이 됐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아무래도 더 영향력이 있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15년을 줬으면 네. 송미령 장관 뭐 10년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란 특검이.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는 겁니다. 그 계엄에 동조했거나 주요 임무 종사자거나 방조한 거는 그 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참석자들이야말로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게끔 만든 분들이잖아요. 헌법적인 토대를 마련하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럼 그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를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년 구형하고. 그러니까 정말 존경하는 우리 신주호 부대변인 아니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한다 그러지 마세요. 알았어.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예. 신주호. 아니, 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뭘 또 아니야 사랑한다고. 진짜 사랑은 해. 근데 저는 우리 이 신주호 부대변인은 지금 표현의 자유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인증 패널입니까? 미인증이지. 미인증이. 막 인증받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군요. 곧 인증될 것 같아. 네네네. 이 페이스로 가면. 근데 이제 저는 국민의힘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아니 한덕수가 뭐라고 국민의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한덕수는요 국민의힘한테 피해를 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국민의힘의 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 나가려고 했던 자예요. 그런 자를 국민의힘이 이 옹호해주는 그런 태도 취할 필요 없다니까요. 이런 거를 비판하고 제대로 된 말을 해주는 게 이게 내란과 절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절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짚고 가고 싶고 한덕수 얘기를 해보면 네. 최후 변론에서 뭐 절망스러웠다. 그리고 뭐 계엄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아니 대통령실의 CCTV 보면 그게 절망스러운 얼굴입니까? 그게 충격받은 얼굴입니까? 아 윤석열 얘기할 때 끄덕끄덕거리고 끝나고 이상민하고 같이 웃으면서 10년 동안 문건 주고받으면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그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상상도 못했으니까 국민들 앞에서 국회하고 헌재에서 거짓말하고 총리를 2번이나 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저는 진짜 참을 수가 없는 게 이런 자가 본인의 계엄에 가담한 걸 숨기기 위해서 보호받으려고 대선에 출마했다는 거. 또 그 장단에 같이 국민에 놀아나가지고 새벽에 3시에 후보 교체하는 그게 정당사에 있는 일입니까? 새벽 3시에 무슨 접수를 받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잘못됐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 법의 처벌이라는 거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심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는 계엄 선포문을 가지고 사후에 문건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어땠어요? 폐기를 했어요. 자기가 잘못된 걸 아니까. 그리고 국무회 소집을 통해 가지고 어땠어요?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 저는 방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뭐 사전에는 몰랐을지언정 사후에라도 이거는 동조를 한 이것은 계엄의 공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조가 아니라 네. 근데 공범이다. 이제 애매한 예. 게 있죠. 네네. 어쨌든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다음으로 지위는 제일 높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행동을 사전에 모의하고 더 많은 행동들을 했던 이 군사령관들과의 이 상범과 하범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분은 전 궁금한 게 이렇게 강단이 없습니까?
저는 약간 좀 방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좀 들이대는 편이거든요. 그냥. 이게 뭡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총리 못하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께서는 예. 이 정권도 계셨다, 저 정권도 계셨다 그러시는 분이시잖아요. 대표적으로. 네, 그러니까 공무원 마인드가 좀 들어가 있고요. 상명하복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응이 돼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대 의견을 했어요. 그럼요. 자, 검찰이 이번에 구형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우리나라의 제2인자로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본인만이 막을 수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았다. 그렇죠. 이건 심각한 책임의 문제예요. 예, 그리고 뭐 앞서서 뭐 위증 뭐 이런 것도 말씀 주셨지만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구형을 하면서 죄를 쫙 읊어요. 내란 관련한 부분 말고도 뭐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뭐 별 그 위반 사항을 다 얘기했을 때 도합했더니 한 38년 나오더라. 자, 38년 가까이 나왔으면요. 이거 구형 15년 하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최소한 그렇게 나왔으면 절반, 아무리 못해도 절반 20년은 때렸어야지. 예, 그리고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예전에 전두환 시절에 한번 전두환 전 대통령 처벌 때 한번 처벌을 받았어요. 그때 그 장군들 뭐 허화평이니 뭐 이런 사람들 10년 받았어요. 1심에서. 선고 10년. 네. 선고 10년이면 구형은 거의 그거의 1.5배 정도는 나왔을 거예요. 20년, 25년. 15년, 20년 했겠죠. 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국무총리를 한 사람한테 그리고 지금 선택적 기억을 보이면서 내란을 감싸던 사람한테 20년은 했어야죠. 너무 구형이 안 나왔다. 봐요.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특검팀에 잘 부은 거지.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솔직하게 네. 제가 단정은 못합니다만 특검에서 38년이나 되는 이 정도인데도 15년밖에 구형을 안 했다. 이 부분은 자신들이 아까 신조호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내란 선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첫 번째 내란 관련 선고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 한덕수 총리 상황에서 범죄 사실 입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플리바게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저는 네. 또 어떤 전문가가 최근에 저한테 해줬던 말들 중에서 정말 와닿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일부러 국무위원들을 선별해서 불렀는데 그 안에 면면을 보면 정치인 출신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김문수 예를 들어서 김문수 같이 이제 정치인 출신이 만약에 끼어 있었다. 그러면 정치인이 이거 나에게 기회인데 영웅이 될 들어 엎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또 나름대로 다른 스텝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얘는 안 들이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말 잘 듣고 하니까 얘부터 보자. 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사람들로만 그러니까 한덕수에게도 이렇게 미션을 준 거고 한덕수도 그런 사람들만 불렀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없었다는 게 좀 호감 좀 이렇게 그 와닿더라고요. 무조건 나 같은 사람 안 불렀겠네. 네. 황현이 뭐 노동부 장관 불렀어. 네. 무슨 소리야 지금 이게 야 까놓고 네가 말이 돼 이게 네. 지금 막 이렇게 좀. 그렇지 너희들 뭐 하고 있어 이제. 아니 전 옛날에 그 방송국에 그렇게 PD 분들 이제 네. 지금 지상파가 막 개그 콘서트 막 옛날 30% 40%막 이렇게 나올 때도 제가 뭐 PD가 뭐 하러 가면 유일하게 저 혼자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애드립을 왜 못 치게 해? 했다가 잠깐 쉬고 좌천 네. 하양대 나갔어? 뭐 약간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제가 유일합니다. 예, 어떤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해제 직후에 한동훈 전 대표 등이나 이런 국민의힘 인사들이 가서 안 말리고 뭐 했냐 하니까 자기도 들어놓지 못한 게 한이 된다 그렇게 밝혔잖아요. 어안이 벙벙했던 겁니다. 아니 설마 계엄을 선포했겠어? 하겠어? 이렇게 해서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가서 못 말린 거죠. 저는 그거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과연 그거 자체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와 결부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세심하고 면밀하게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강성필 대변인님이 한덕수 전 총리가 뭐 자기 그 범죄 피하려고 출마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국의 총리였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얘기할 거지? 그렇죠. 거짓말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분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어. 그럼 민주당이 옳은 겁니까? 맞아요. 그리고 지지난 대선에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제가 대선 지면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대선 지니까 감옥 가기 싫어서 멀쩡히 개항을에 잘 앉아 계시는 송영길 전 의원을 전 대표를 뽑아내고
못 뽑아내듯이 뽑아내고 너 서울시장 출마해. 내가 그 자리 먹을게. 그러고 가갖고 엉덩이 들이민 게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굉장히 비겁하고 거짓말에 능한 분인데 어떻게 한덕수 전 총리의 그런 경황 없는 상황을 이렇게 이토록 가열차게 비판하실 수 있는지 아니 근데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할 때 내랑 끌고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비슷한 것 같아. 이 얘기할 때도 끌고 가면 또 아니 근데 계엄 사태 이미 끝난 거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가 4년 반 동안 계속 대통령으로 있잖아요. 그거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재판이 아직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재밌는 얘기 들은 게 이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어떤 친분 관계에 대해서 누가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화를 많이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검사 생활 오래 하고 그때 막 술도 좋아하고 사람도 많이 품고 이제 그래서 좋은 말을 해주는 분들이 많았대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난 윤석열하고 친하니까 나 요 정도는 얘기해도 되겠지라고 해서 이제 김건희에 관련해 가지고 좀 유학이라도 보내라 이런 말 하니까 윤석열이 절연의 고수라는 거예요. 바로 걔 쌍욕하면서 안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옳은 말 하는 사람 다다다다 잘라내버리니까 남은 팩트예요, 거는 이거? 다 있었던 한 일이에요? 분은 실제로 이제 아주 검사에서 높은 가 되는 사람인데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 남은 사람이 이제 군사령관들밖에 없었다. 그런 말 하시죠.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다 자르고 나가라 그러고 다 이유가 하나였대 다. 다른 얘기하면 다 들어준대. 그냥 뭐 웃기도 하고 뭐 같이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김건희 뭐 잘라내라 이런 식 해버리면 바로 개쌍욕한대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의혹들도 나오잖아요.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은 김건희 특검이 뭐 내란 뭐 계엄 발표할 때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민주당 그 특검 안에 8명만 그때 찬성해버리면 넘어오는 거였잖아요. 근데 한동훈 걔가 그때 10몇 명은 됐었잖아요.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당원 게시판으로 막 공격하고 막 이러니까 오 봐라 해가지고 이제 한동훈이 찬성표 던진다라는 것이 이제 위기감이 다가오니까 사실 화요일날 안 그랬다면 그 날짜를 그렇게 허술하게 정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구형이 나왔고 네. 형량은 뭐 여기에 한 뭐 반 정도 뭐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1심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있는데요. 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란 관련 재판 중에 첫 번째 선고가 될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상징성이 있어서 재판부에서 그렇게 좀 이렇게 사정 봐주면서 재판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구형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판결이 최소 10년 이상은 좀 나오지 10년 않을까 이상 이렇게 나온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5년이라고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가석방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가석방 제도가 이제 잘 받으면 우리 한 30% 정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형량이 50%를 넘겼을 때. 그런다고 하면 15년에 30% 정도 되면 그게 한 4년 반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실형을 한 10년 정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게 작다는 거예요. 실질 형량이 15년을 진짜 만기로 채운다고 하면 네. 중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진관 판사는 올려치기 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 논외라고 봐요. 한덕수 총리의 재판관은 워낙에 이제 우두머리니까. 네. 근데 이제 다른 군사령관과 그 위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성렬 최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엄하게 다스릴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이게 1월 말이니까 더 중요한 건 이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12월 2일 날 영장 실질 심사를 피해자 전 구속 신문을 해가지고 3일 자정 넘겨서 이게 1주년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야, 그날 밤에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공교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이 내란 1주년을 맞아가지고 이게 부담스럽고, 이게 구속 전 피해자 신문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해서 이게 유죄 판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사들이 나 같으면 내가 이거 영장 때린다고 해서 이거 유죄가 되는 건 아니니까 법정 가서 다퉈라 하는 차원에서 발부할 수도 있겠다라고 한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공교로운 게 아니고요. 민주당이 아주 정략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원래 의사 일정이 진작에 해가지고 하루 더 늘려갖고 그때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표결하면 됐었어요. 근데 왜 11월 27일 했겠느냐? 맞췄군요. 본인들 머리를 굴려본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오늘 통과시키면 검찰에서 이렇게 영장 청구하고 그러다 보면 12월 3일 언저리에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겠구나. 그걸 다 계산하고 한 겁니다. 아, 치밀하네요. 공교로우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잔머리가 잘 굴러가는 집단이에요. 그림을 다 그렸군요. 그럼요, 다 그린 겁니다. 이게. 신주
쭉 알아내다니. 대단한데요. 대단한데. 이건 어때요? 역산했을 형량은 가능성이 마지막으로 제가 나올 것 보기에는 같나요? 이거는 이 1심에서는 형량을 낮게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안정적으로 보려면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039님께서 만원 후원해 주셨고요. 우리도 닭간다 플러스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 한번 초대해서 10-15 부동산 정책 평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피디님한테 얘기해가지고 10-15가 또 약간 이슈가 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부동산에 대해서 약간 요즘 잠잠한 시기라 또 내년에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한번 좀 좋은 분들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근데 우리 하겠습니다. 천하람 대표 오늘도 얘기를 했는데요. 행정소송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행정소송 나오는 거 봐가지고 한번 측집 한번 세게 때려주시죠. 재밌겠네요. 예. 그 위에 지역 어떻게 다 노도가 해제되는 거예요? 예, 그게 만약 행정소송에서 분위기가? 나오면 예. 바로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슈퍼챗 자주 보내주시는 성남 총각님께서 만원 후원해 주셨는데요. 심지어 이게 아이디 볼 때마다 나 성남 맞죠? 성남. 이거 대통령이 저희 방송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남총각 나 누군지 궁금한 게 이분 제가 다니는 유튜브 방송에서 되게 많이 싸주세요. 근데 저한테 싸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니 그냥 아니겠죠? 시사에 관심이 많으신 거겠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자자 진정들 하시고. 네. 아니라다니까 신주 대변인에게 질문했습니다. 국힘 당원 게시판 사건은 한동훈 전 대표가 한 게 아니죠?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발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하신 건 아니죠. 가족이 한 거죠? 아니 그건 아니죠. 가족이 한 거 아니에요? 누가요? 아니 약간 멈추는데. 어지러지래? 아니 작년에 멈추는데. 작년에도 저희 당 차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의 이름으로 관련된 것들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 12개인가 11건에 불과한데 그것이 한동훈 전 대표가 쓴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5사모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친한계 사람들이 동탄에 이준석 날라가고 보궐 출마하자고 떠들던데 좋아할 리가요. 동탄도 기웃거리고 말이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요 한동훈 전 당대표가 좀 이준석 대표와의 약간 좀 그 주변 분들에 의한 약간 좀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로 오고 가는데 요거 한번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김성열 최고가 한번 좀 다뤄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시죠.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엔 한동훈 대표는 저기 추미애 의원 지역 하남 보고 있을 거예요. 하남 보궐 나오면 거기 나오고 싶겠죠. 저도 이 얘기가 네.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래요. 예, 한번 예. 얘기해보죠. 남아서 하세요. 추미애 지금 법사위원장이 좀 잠잠하네요 요즘에. 네, 그러고 보니까. 경기지사 하려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제가 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도시가치님 5,000원 후회하셨고 또 도시가치님 2,000원 후회하셨습니다. 황현희 씨는 요거는 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퍼젤리님 만원 후원하셨습니다. 김성열 최고위원이 깔끔한 정리 최고입니다라고 보내주셨고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보셨네요. 퐁드봉님 7,500원 후원하셨습니다. 이것도 뭐 내용은 좀 약간 민감한 얘기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총각님 또 만원 후원하셨습니다. 성필이 형님 다음에 사자성어 쓰실 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도 써주세요라고. 이분 엄청 센스 있네. 재밌고. 아이고 마지막에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자, 오늘도 정치 시사 이야기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